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열심히 법학개로 저랑 하시네요.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론이잖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서로 가는 게 좋겠고요. 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탐정 보수 교육이나 이런데 뭐 채권법이나 보험법 이런 건 따로 뭐 정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민간 자격, 민간 평생교육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이 관련된 그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만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핵심만 좀 찝어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민간 자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요지가 국가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너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탈행정화잖아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들, 뭐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탐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지금 무르익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민간 자격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업무를 봐도 된다는 어떤 국가의 어떤 의사표시가 행정기 관청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민간 자격으로서의 탐정 자격증은 그 경찰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제가 뭐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탐정 자격을 취득하신 탐정들께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사소송법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양은 분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젊은 20, 30대 탐정들은 민사소송 하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40대 넘어가야 재산 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법은 따로 다루겠지만 민사소송은 또 민사소송법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 제도의 개념과 이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민사소송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죠. 분쟁의 발생과 소장의 제출이 돼 있죠. 즉, 뭐 돈 관련된 문제나 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돼요. 너 이만큼 가지고 나 이만큼 가지고 간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법정 가서 치고받고 싸워야겠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먼저 거는 쪽을 원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피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거 너 내놔 왜 준다고 안 줘 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쪽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있잖아요. 이걸 써가지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장 심사와 소장 부본의 송달이라고 그래 있는데 부본이라는 건 이제 복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민사법원의 재판장께서 이걸 심사를 해요. 이게 소송이 되냐 안 되냐 하시고 그 다음에 소장 방식에 맞아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있죠. 복사본을 피고 즉 원고가 나 요구하는 쪽 있잖아요. 피고 측한테 법원이 송달을 합니다. 또 등기 형식으로 보통 많이 보내죠. 재판 들어왔으니까 와서 재판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소송 요건 심사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피고가 소장 송부 후에 피고라는 것은 소송 당한 사람 얘기예요. 다툴 의사가 있으면 송달 받은 날, 즉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냈잖아요. 야 재판 들어왔는데 할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송달 받은 날이에요. 발신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 재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법원은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의 적격 여부, 그 다음에 소송 능력, 소의 이익 등을 심사해서 소송 개시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법원 가갖고 저한테 돈 한 4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쇼 하고 가갖고 내가 원고가 돼갖고 소송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능력이나 이쪽 능력 다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익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소송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익이 남아야지 안 되는 건 굳이 다툴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허무맹랑한 건 재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길 가다가 돈을 주시면 내가 뭐 돈을 주시면 2분의 1을 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주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돈 안 준단 말이에요. 소송을 했다 이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난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 기각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증 능력까지도 좀 봐서 소송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당연히 판사님들이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게 원고 측이 보통 검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들이댈 일이 없는데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 양쪽 다 당사자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론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 단계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양측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너 4천만 원 꼬았는데 안 갚았냐 그랬을 때 맞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변론의 종결이 있는데요. 변론을 해갖고 이제 결론이 나와야겠죠. 피고와 원고 측이 더 이상 제출할 자료나 서류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절차를 종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간만 쭉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자료 제출하고 이쪽에 자료 제출하면 그걸 다 보게 돼 있는데 양쪽에 더 낼 게 없나요? 그러면 없습니다 하면 변론 종결합시다 하고 땅땅 때려버리시는 거죠. 이걸 변론의 종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과정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판결에 대한 선고가 있어요. 선고가 있는데 세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첫 번째는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재판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소송 요건이 안 돼요. 소송 요건이란 거 아까 당사자 능력이나 뭐 봤을 때 갚을 내용이 되냐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다룰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처리 못하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 하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각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원고 패소는 뭐예요? 돈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보통 원고겠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쪽이 네가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고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원고 패소고요. 원고 승소는 뭐예요? 원고가 얘기한 주장이 맞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 대해서 그 원고가 요구하는 걸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원고 승소라고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로 거의 끝나겠죠. 그 다음에 불복은 뭐냐? 1심에서 1심도 민사재판도 2심, 2심, 3심 할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하고 똑같이요. 1심을 했는데 내가 원고가 졌어요. 열받아요. 나 또 해야겠어 하고서는 또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 3심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소장 있잖아요. 1심에서 져가지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뭐 피고 측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거 인정 못하겠다. 난 못 주겠다. 이렇게 경우에 항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소장을 그 위에 상급 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요. 1심 법원 자기한테 판결을 내렸던 법원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내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고장은 이제 상고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2심 법원에, 즉 내가 재판을 받은 법원에 그 다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뭐라 하냐면 상소장 원심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항소장 원심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송과 이제 구별을 좀 해봐야겠죠. 민사소송 이론과 관련된 건데, 그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이제 보통 민간 영역에서 보이는 소송인데, 사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법상 생활관계에 대한 분쟁이 심판 대상이다. 이거 기본으로 돼 있고요.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즉 국가기관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던가 국가기관이 나의 어떤 권익을 침해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구제해달라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소송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송 형식은 비슷비슷한데 재산권 침해나 뭐 인격권 침해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기관이 대상이냐 또는 민간인간이냐 이거에 관련돼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소송은 뭐예요? 형벌권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그 재판 과정이잖아요. 형벌권의 존재는 뭐예요?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과 또 구별해서는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쟁 해결 제도가 있죠. 민사소송 말고도 다른 뭐 사인 간의 권익 침해, 권익 충돌이나 이익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중재하고 조정이 나오는데요. 중재 같은 경우는 뭐냐? 양자가 합의에 의해 선출한 중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합의해야 돼. 얘도 양쪽 다 중재인이 오케이 이렇게 중재 이 사람 좋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재 판정을 하는데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이런 효과, 법률적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중재재판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제도는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가지는 이런 거
합법 뭐 법적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법관도 있고요. 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 판사님도 같이 들어오신 경우 많고요. 그래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손해보고 너도 이만큼 손해보면 둘이 합의라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낫지 않냐 그래서 권고안을 제시하고요. 그걸 통해서 정리라는 과정을 화해로 거의 보면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화해는 뭐냐? 이건 대놓고 그냥 소외 제기 전에, 그러니까 중재라는 건 이미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야 좀 이렇게 화해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화해는 아예 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판 일어나기 전에 소외 제기 전에 양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법원 단독 판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요. 여기서 서로의 분쟁 내용, 다툼 내용을 들어보고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좀 화해하면 안 될까요? 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화해제도라고 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이상과 철학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원칙이 뭐냐, 경제 관련된 건데 소송 비용 최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하다가 집 말아먹는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아직도 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소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사 재판은요, 이 철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원고나 피고에게 피해가, 재판으로 는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대표적인 제도가 소액 사건의 구술제도, 소액 사건, 자그마한 사건들 있잖아요. 작은 사건에 대해서는 와서 말로 좀 설명해봐라. 변호사 통해서 굳이 뭐 변론서 안 작성해도 되고 말로 좀 해봐라.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액 병합. 재판이 여러 개가 엮여 있으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합쳐갖고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액 이송.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지 쪽으로 가면 재판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너무 예를 들어 부산하고 서울 사람이 재판을 한다 하는 경우에 이 양 당사자 간의 이익이 좀 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소액 이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의 소송 비용 산입제, 즉 변호사 비용을 따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전체 비용을 산입해서 물어주거나 또 변상하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 재판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받을 돈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10년을 했다 그러면 그 받을 돈이 그 돈이 아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또 그 돈 가지고 실제가 굴렸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묶여 있는 상태가 되면 나중에 나한테 큰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100만 원의 효과가 있지만 10년 후에 재판이 선고가 떨어지면 이게 막 50만 원, 40만 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보장받을 권리를 민사재판에선 담보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큰 재판은 진짜 3, 4년 걸리는 민사재판도 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법원 측에서 좀 고민을 해서 재판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돼서 신속재판 관련해서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고요. 변론 준비 절차, 적시 제출주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 또는 취하간주, 집중심리제도 이런 것들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소송 내에서 들어가 있는 중요한 세부적인 실제 실행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평의 원칙이 있어요. 피고와 원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지 무조건 피소당한 피고 나쁜 사람이고 원고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심리의 공개, 민사재판 공개하게 돼 있고요. 법관의 제척, 그다음에 법관이 예를 들어서 피고나 원고하고 뭐 사촌관계인 판사님이 있어요. 안 되죠. 빼야겠죠. 그다음에 소송 절차의 중단, 쌍방 신문주의, 양쪽 다 물어봐야죠. 이것들이 공평한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사들이 해야 될 의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들은 내용만 가지고 그게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예단이나 또는 추정을 하지 않고 또는 확대나 축소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련돼서 본인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내가 말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배운 게 많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판사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내가 말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대리하도록 원칙적으로 그걸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구술주의,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서류 못 쓰면. 그다음에 직접주의, 당사자가 와야겠죠. 그다음에 성명권의 행사, 그다음에 직권 증거조사.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호신문, 상반 간에 서로 신문하는 교호신문 제도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심제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걸 적정의 원리 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소송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사재판 순서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또는 세부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소액 사건 심판법을 따로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변호사 안 사고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관련된 분쟁인 경우에는 그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있잖아요.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 판결 이후에도 채무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네가 내한테 5천만 원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피고 측이 원고한테 5천만 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집행해야겠죠. 이게 집달관이라고 집행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뭐 압류를 한다던가 빼가지고 도로 이쪽에 받아야 될 사람한테 주는 제도를 강제집행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보존이 있는데요. 증거에 대한 정식 조사 전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막 부질러려고 한다던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서류를 다 찢어버리려고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증거보존 절차를 통해서 그 증거 없애버리면 가만히 안 둘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행보존은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요. 장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얘가 나한테 건물 팔라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건물을 팔아버리면 받을 돈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그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원 등기소에 가가지고 가압류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받을 어떤 내가 급부 있잖아요. 도로 돌려받아야 될 내용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장난을 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 가집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절차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원과 관련돼서 그 민사법원하고 형사법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죠. 근데 민사법원이 그 구조상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같은 판사인데 이 원리가 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세 가지 제도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제척은 뭐냐면 법률 규정에 당연히 직무집행을 배제하는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부인이 피고인데 남편이 판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당연으로 그냥 제척시켜버리고요.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관을 배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대학교 뭐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뭐 하나는 피고고 하나는 판사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회피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판사님 양심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 스스로 제가 사실은 같은 동양 사람인데 이 피고나 원고하고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하는 경우를 자발적인 회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사유 여기 나와 있죠.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경우, 그 제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 보통 변호인이겠죠. 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법관이 불복 사건 이전에 급심 재판에 관여하였을까? 보통 판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법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그러니까 요 관련된 거는 추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판사가 오는 사건은 다 재판할 수 있었는데 이게 법관의 독립성 문제나 법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제척 사유로 네 가지가 정확하게 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또 있죠.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법관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노무자, 즉 내가 돈 받을 사람이 판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관의 제척 사유, 6대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관 제척 사유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거 왜 그러냐? 삶을 살아가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이 내용을 아셔야죠. 법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범월에 관할은요. 소는 피고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원고 측 아니에요. 즉 원고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고요. 민사소송의 피고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산 법원으로 관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피고 쪽에 관련돼서 피고가 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소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가 능력이 없으면 재판이 또 안 되겠죠. 항상 법학개론에 말씀드리는 게 소송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나 법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일반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법인도 가능하겠죠.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 여기서는 뭐 상법상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 회사법인도 해당되고요. 그다음 재단법인, 사단법인도 전부 다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소송 능력 같은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이 가능하겠죠. 왜?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 능력 있지 이 사람들은 의사 능력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변론 능력. 변론기일에 법원에서 유효한 진술을 하기 위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변론으로서의 어떤 변론을 만들 수 있는 머릿속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변론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직접 구술이나 내가 직접 제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누가 변호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만이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변리사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우리나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변리사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좀 왜 그런지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법원에서의 어떤 소송에서는 변론자로서의 능력을 변호사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지되어 있는 분들은 또 변호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해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행해소는 해달라 이거예요. 이걸 하라고, 이행하라고. 예. 그래서 피고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서 이기게 되면 원고 이행 판결을 내가 받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량의 인도. 네가 돈 5천만 원 갚는다는데 돈 5천만 원을 주거나 안 되면 5천만 원짜리 땅을 내놔.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에 대한 인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화하는 청구.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내놔라, 네 금부치를 내놔라, 네 집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행이에요. 행위. 즉 내가 줄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 즉 불이행에 대한 청구도 이행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하고서는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고서는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이행의 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해소라는 건 뭐냐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그 민사소송을 형성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형성해소는 원칙적으로 명문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만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명문 규정으로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통 형성 판결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이런 거 있죠. 회사 설립 무효 취소 등의 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법인 회사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기준에 안 맞고 말전에 헛개비 뭐 회사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자체 설립한 게 무효다 또는 이 회사 설립한 것 자체가 이거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자가요. 그 다음에 혼인무효 소송 같은 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가족법에서 뭐예요? 혼인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 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더니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인 자체가 될 수 없는 무효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 무효의 소송이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 소송이 형성해소입니다. 즉 너하고 부부 관계였는데 부부 관계를 원인 무효를 시키든가 부부 관계를 이혼으로 끝내자 하는 경우에 이 법률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형성해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소는요, 특정 관계나 법률 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도 해당돼요. 이걸 확인하는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 판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확인해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변론과 관련돼서 그 변론주의에 관련된 건데 이 변론주의는 직권탐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직권탐지라는 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죠. 법원이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사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이런 직권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법원이 개입해서
쉽게 가면 재판을 조작을 하거나 또는 재판 관련돼서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당사자 원고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을 판사가 듣고서 이걸 가지고 요 자료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판사님이 궁금한 게 있다고 조사관 투입해가지고 내용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권조사 있잖아, 증거자료 막 이런 거 수집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소송 당사자가 수집 또는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심리의 기초로 삼는다는 주의를 변론주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권으로 판사 직권이나 재량을 통해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의 사실주장 책임이 있는데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불리함을 수용해야 됩니다. 즉, 판사님 앞에서 떠들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더 할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얘기 못한 거 있잖아요. 이건 알 바 아니에요. 본인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백의 구속력 이거예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의 기초로 사용해야 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간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래 그렇게 인정해버리지. 이런 것을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증거조사 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판사가 이거 조사해봐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원이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분권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내용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술심리주의는 구두로 떠드는 거예요. 미국 재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얘기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요. 처분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서류나 증언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히 서류나 증거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능력이 필요하겠죠.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민사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증거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거 관련된 법을 또 증거법이라고 따로 또 법학에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증명력이라는 것은 증거자료가 사실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제가 모르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래요. 근데 난 얘 모르거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와서 뭐라냐. 아버지 저 구강 상피세포 샘플 좀 내놔봐요. 그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 피 좀 뽑을게요. 이렇게 해서 DNA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게 증명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거의 99.99% 맞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보니까 DNA가 염기서열이 같으면 자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DNA 유전자 확인 증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증거력이나 증명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여하는 정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진만 들고 와서 어릴 적에 이 아이 사진이 아빠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증명력 또는 증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상의 자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의 자백하고 민사소송의 자백은 좀 틀립니다. 당사자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는 자백, 그냥 인정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너 나한테 5천만 원 껐지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5천만 원 꾸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출석하지 않는 것도 자백으로 봅니다. 즉,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특히 피고 측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 원고 말이 맞는 걸로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 진짜 중요한 게 뭐 재판 기일을 연기를 함부로 신청해서도 안 되고요.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무조건 변호사와 피고 또는 원고 측이 나가서 할 말 다 하고 자료 다 내놔야지. 그때 연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은 개정이 됐어요. 근데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이쪽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팩트란 얘기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 아까 말씀드렸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 측에서 자백한 걸로 간주해요. 원고 말이 다 맞는 걸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야 원고가 널 이렇게 제소를 했는데 이 내용 확인해봐라 할 때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 통해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닌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내가 몰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여지가 있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열어놓는다는 게 자백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라는 건 뭐냐면 증거 방법의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할 때 뭐 PPT를 틀어놓든 녹음기를 틀어놓든 아니면 아는 사람 데려다가 진술을 하든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주라 얘기예요. 이게 무제한주의고요. 증거력의 자유평가주의는 그거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판사나 합의부 판사님들이 딱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뭐 척도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증거 공통의원칙은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항상 법정에 제출이 되면 증거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게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의 형식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형식이면 전부 다 증거로 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의 치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죠. 즉 민사재판이 열리긴 했는데 소송이 중간에 스톱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정리가 되냐? 소의 치하죠. 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제가 소송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안 할랍니다 하면 소송이 취하가 가능하고요. 청구의 포기.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에 청구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반적 의사표시잖아요. 즉 내가 뭘 청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내가 청구를 하긴 했는데 변론해보려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청구의 포기라는 것도 이 제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의 인락.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자인하는 일반적 의사표시. 즉 내가 5천만 원 돌려줘 했더니 저쪽에서 아 돌려줄 게 있네요 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을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고요. 소송과 화해 앞에 말씀드렸죠. 서로 양보해서 저희 판사님 재판까지 안 가고요. 5천 중에 2,500 받고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사의 화해 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로 땅땅땅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안 판결, 소각합 판결, 소송 종료 선언, 3급심의 환송 판결, 그 다음에 이송 판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의 종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합 판결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송 요건을 판단하여 본안 성립이 안 되는 경우 내리는 판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송 각하한다고요. 이거는 소송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고를 기준으로 원고 순소, 원고 패소 이런 방식으로 본안 판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요구했는데 1,500원 법원에서 인정해주고요. 미안하지만 3,500원 인정 못하겠다. 일부만 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승소 판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소송 종료가 되고 나서 그죠? 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걸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어떤 기속력을 말씀드려요. 판결은 선고의 형식으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즉 땅땅땅 때리고 보통 때리진 않으시죠. 읽는 걸로 끝나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해서 얼마 줘라 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이 판결을 내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으셔갖고 판결문을 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철회나 변경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판결하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냥 판결 사인해갖고 읽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번복은 안 되고요. 다만 상급심에서 번복이 되거나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해라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판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어떤 그 판결 그 결과의 힘, 파워, 구속력 이런 것들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소송 내용은 법원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저촉, 모습, 반박을 인정하지 않는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즉 기판결이라는 거는요. 그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이걸 뒤집어 깔 수는 없어요. 집행력.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행 집행을 할 수 있죠. 왜? 돈 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5천만 원 주는데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행관 통해 갖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집행력도 민사소송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형성력이 있는데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그 쉽게 얘기하면 법률 관계에 대한 형성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항소 같은 경우는 하급법원에서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 아시죠? 지방법원에 3분 이상 판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데로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같은 경우에는 판결서, 이게 옛날에 판결문이라고 그랬는데 판결서라고 그래요. 송달된 날로부터 집으로 오죠. 2주 이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 땅땅 따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취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항소에 대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풀이 3개만 간략하게 하시죠. 민사소송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가보시면 제2심에 대한 상고는 그 상고장을 대법원에 직접 제출한다. 이거부터 틀렸네요. 그죠?
전에 보셨죠? 설명드렸다시피 2심을 내가 2심 재판을 청구할 때는 1심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3심 재판을 청구할 때는 2심 판결받은 법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소장 원심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민사소송상 변론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가 처분권주의, 나 구술심리주의, 다 쌍방심리주의, 라 증거 직권주의 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문제가 헷갈리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에 대해서 직권조사는 법원이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직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민사소송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상 종국 판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중재 판결, 각하 판결, 승소 판결, 패소 판결 뭐 있을까요? 가죠. 중재 판결은 뭐예요? 민사법원의 종국 판결에 해당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죠? 쉽게 하면 중간에 그 중재를 통해서 이게 좀 서로 간에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중재 판결이고요. 양쪽에서 이제 완전히 대척점이 되는 경우에는 종국에는 그냥 방법 없잖아요. 누가 이겼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승소, 패소 판결 또는 이게 소송 자체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소송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하시킨다는 각하 판결 이 세 가지가 종국 판결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민사소송의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의 주체와 절차가 있는데 여기 원고와 피고에 대한 설명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행해소, 형성해소, 확인해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역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직권탐지주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변론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하고 변론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민사법원에서 따로 조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증거력도 쉽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소 관련된 요건 있잖아요. 어떻게 항소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말문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만 조금만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하시고 과정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암기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무난하게 이쪽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